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담당 교수 최정경입니다. 자, 9주차 1강 사이버 강의 비행 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청소년 문제 비행 관련 이론이 많습니다.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할 학습 목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 및 생물학적 변인에 따른 생물학적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환경 변인에 따른 사회학적인 이론. 세 번째, 상호작용 변인에 따른 사회학적 이론. 네 번째, 개인 심리 변인에 따른 심리학적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니까 좀 머리가 아파오실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 이론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문제 이론의 틀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먼저 개괄적으로 변인별로 또 그에 따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유전적인 변인을 생각할 수 있겠죠. 문제 행동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유전과 또 환경 변인,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변인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변인이 뭐 요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인 요인, 또 상호작용 변인, 개인 심리 변인, 이제 네 가지 이 변인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그런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들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개인 유전이나 생물학적인 변인에 의하면은 뭐 지능이라든지 염색체 손상, 체형 특성이라는 각종 질병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 또 근데 환경 변이는 경제적인 빈곤, 뭐 아노미 현상, 우리 이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환경의 격차, 취업계의 격차, 정보 격차, 상호작용 변이로서는 부모나 친구의 역할 모델, 사회학습, 또 낙인까지. 자, 개인 심리 변으로서는 성격 특성이라든지 자아의식, 정서불안, 정신장애, 또 통제력 같은 게 개인 심리 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유전 생물학적인 변인을 통해서 생물학적 이론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환경 변인과 또 상호작용 변인을 정리해서 이제 사회학적 이론으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개인 심리 변인은 심리학적 이론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생물학적 이론은 다시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생물학적인 실증주의, 유전이론, 생화학 이론, 가히 행동장애로 정리가 되어 있고 사회학적 이론은 사회 구조 지향 이론과 사회학습 이론으로 구분하여 사회 구조 지향 이론은 이제 사회 해체 이론으로서 아미노 이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습 이론으로는 차별 접촉 이론, 사회 이론, 낙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심리학적 이론은 정식 분석 이론과 인지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 문제 행동 유형을 보면은 뭐 가출이라는 집단 괴롭힘, 학교 중퇴, 미디어 중독, 성일탈, 약물 오남용, 폭력 행위 등이 있습니다. 자, 문제 행동의 결과로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사회적인 역할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뭐 우울이라든지 자살을 시도한다든지 자아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성인기 준비를 이제 미흡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으로서 정상적인 이행이 어렵게 된다는 거, 이제
전체적인 이제 변일에 따른 이론을 생물학적인 이론, 사회학적인 이론, 심리학적인 이론 세 가지로 구분했고, 그러한 이론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이론 중심으로 이번 시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 및 생물학적인 변일에 따른 생물학적인 이론입니다. 생물학적 이론은 네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좀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이제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인 실증주의라 했을 때 인간의 신체적인 특징과 비행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서 체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근육질 몸매, 키가 크고 근육질 몸매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비행을 뭐 한다든지 그런 체형과 또 신체적인 그런 체형 특징과 비행 관계에 실증적인 연구를 제시한 게 생물학적인 실증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증주의라는 것은 뭐 사회학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실증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에 이제 비행에 관한 범죄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신체적인 특징과 비행의 상관관계가 높더라. 그게 생물학적 실증주의입니다. 유전 이론,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 행동이 부모로부터 유전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유전 이론입니다. 범죄의 유전을 주장한 초기 연구들은 주된 범죄의 원인으로 정신적 능력의 선천적인 결함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전 이론, 유전 이론도 생물학적 실증주의도 모두가 다 일반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런 성향이 나타나더라 그런 거죠. 자, 생화학 이론, 인체의 화학적인 결함에 의해서 신경계가 손상이 되고 이것이 이제 문제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뇌의 이상이라든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화학적 결함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게 생학 이론입니다. 자, 네 번째 가행 행동 장애가 있죠. 주의력 결핍과 가행 행동 장애를 우리 ADHD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유아나 ADHD를 겪고 있는 유아나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서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고 충동적인 행위로 학교 생활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모든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여기 있는 네 가지 생물학적인 이론이 다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생물학적인 이론을 설명할 때 여기 있는 네 가지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 변인에 따른 사회학적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구조 지향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사회 구조 지향 이론이란 것은 사회적인 구조가 사회적인 그런 구조가 비행에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사회 구조 이론입니다. 자, 먼저 사회 이제 구조 지향 이론으로서 사회 해체 이론. 사회 해체라는 것은 그 어떤 사회가 구조가 있다면은 그 구조가 기존의 구조, 기존의 질서가 해체됐다는 거죠. 여러분 뭐 사회 해체 이론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아노미 이론인데요. 자, 디립겜이 얘기한 아노미 이론하고 그 다음에 머튼이 얘기한 아노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립겜이란 사회학자인데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고 우리 사회학을 창시하는데 공헌을 한 사람이죠. 자, 아노미란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약화되고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는
그런 혼동 상태를 아노미라 그럽니다. 자, 기존의 규범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 같으면은 모든 재산은 장자에게 유산을 물려주라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규범이 생긴 거예요. 장자가 아니고 모든 자녀들은 뭐 남녀에 상관없이 뭐 장자든 뭐 차남이든 차녀든 누구든지 공평하게 분배가 유산이 에, 에,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새로운 이제 규범이 이제 에, 생기려고 생겼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 사람들은 혼란스럽겠죠. 그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 그러고 그 혼란한 틈새에서 비행이 일어나고 문제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예를 들면은 어, 기존의 질서는 오른쪽으로 차를 가라 그랬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왼쪽으로 차가 가야 했을 때 새로운 규범이 생겼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혼돈스럽겠습니까? 자, 이게 이런 상태를 아노미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런 사태를 보면은 지금 그 사회는 정말 아노미적인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탈레반이 점령을 하고 어, 어, 기존에 있는 그 규범을 사회적인 규범을 완전히 약화시키고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뭐 여성들의 인권 문제, 뭐 또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걸 어떤 종교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에 맞춰서 이제 국가를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어, 그 새로운 규범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프리칸 국민들은 거기에 저항을 하고 이런 혼돈 상태에서 이제 비행과 범죄 행동을 한다는 거죠. 어, 대책은 전체 사회 구성원이 이 합의한 규범을 새로 이제 정립하는 건데 자, 이게 쉽지 않겠죠. 자, 여러분 아노미 이제 드리케미 얘기한 아노미 좀 이해되셨죠? 자, 머튼이 얘기한 아노미는 좀 다릅니다. 머튼은 아노미란 한 사회의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과의 괴리 현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좀 어렵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보겠습니다. 이제 문화적인 목표라 했을 때 한 사회에서 거의 모든 구성원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규정한 거, 그리고 또 제도화된 수단은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제도화된 수단입니다. 자, 문화적인 목표가 있고요. 이제 제도화된 수단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적응 양식에 있어서 이제 동조가 있는데요. 자, 문화적인 목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업을 얻고 하는 게 이제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그게 이제 문화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 잘 따르는 게 이제 문화적 목표가 되는 거고, 제도한 수도는 이제 합당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이제 좋은 데 취직하고 이제 직업인으로서 생활하는 거 이게 이제 동조라는 적응 양식에 해당되고 정상적인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은 뭐냐? 문화적인 목표는 좋아요. 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직업을 얻고 자아실현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도화된 수단,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자, 이 혁신을 이제 일탈행위로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의례가 있는데요. 의례는 뭐 아무 목표가 없습니다. 공부해서 내가 좋은 직업을 갖고 자아실현하고 돈도 벌고 그런 목표가 없이 열심히 기계적으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일탈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기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것도 뭐 좋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자, 도피형은 뭐 문화적인 목표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제도화된 수당도 정상적이지 못할 때 이걸 도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반역을 보면은 이 뭐 문화적인 목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문화적인 목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뭐 제도된 수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아주 이런 혁명적인 새로 기존의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제시하라는 그런 혁명가 그런 뭐 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 반역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도 이제 반역이라고 표현됐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탈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동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이제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로 보는 게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자, 문화적인 목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벌어서 열심히 뭐 가정을 꾸리고 자기 생활을 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이제 합당한 방법으로 하는 게 예, 이제 동조이죠. 정상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 뭐 혁신은 돈을 잘 벌려고 해서 좋은데 쓰고 싶은데 돈을 훔친다든지 제도된 수단이 잘못됐다. 이것은 이제 일탈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또 돈을 의뢰 같은 경우에는 돈은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데 이걸 잘못된 방향으로 돈을 쓴다. 그러면 또 이것도 일탈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걸 통해 가지고 모튼의 아노미 이론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드립겜 아노미 이론과 모튼의 아노미 이론을 비교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호작용 변이에 따른 사회학적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인데요. 첫 번째, 차별 접촉 이론. 이 차별 접촉 이론은 서덜랜드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는데 차별 교제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차별 접촉 이론 보겠습니다. 서덜랜드에 의한 차별 접촉 이론은 청소년이 보이는 문제 행동은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 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본인의 생각이나 가치관, 의식에 의해서 법이나 규칙을 어떻게 정의하고 모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어떤 청소년이 주변에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면 그 청소년은 일탈 태도를 보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이용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이 예시가 좀 쉽게 차별 접촉 이론, 차별 교제 이론을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비행 청소년이 많으면은 비행 행동, 문제 행동, 일탈 행위를 많이 한다는 것이 차별 접촉 이론, 차별 교제 이론입니다. 세 번째, 상호작용 변인에 따른 사회학적 이론, 사회학습 이론 가운데서 사회 유대 이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허시라는 학자에 의해서 제시되는 내용인데요. 자,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에 항상 범죄를 향해 지향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범죄를 할 수 있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이나 범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공식 사회 통제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비공식 사회 통제라는 게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 비공식 사회 통제를 이제 사회 유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비공식 사회 통제를 사회 유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사회 유대를
일을 하시면은 비공식 이 사회통제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의 유대는 애착이 있습니다. 친구라든지 부모님,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애착.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사유대로 애착이 있고, 두 번째 사유대가 간여가 있는데, 내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직업적으로 성취 열망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참가하고 이런 간여가 사회유대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여. 참여가 이제 시험 공부에 열심히 하는 거, 뭐 자기가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에 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활동 자체는 이제 간여가 되겠고, 이제 참여는 뭐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간여하고 참여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간여가 되겠고, 참여는 자기 주도적으로 이게 하는 게 이제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념은 이제 사회 규범을 이제 받아들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념.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원하는 규범을 잘 따라야 되겠죠. 그게 이제 사회 유대가, 그걸 사회 유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애착,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비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러면은 간여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여, 내가 목표가 있어요.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유대가 강하기 때문에 비행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가치관, 좋은 신념, 주변에서 원하는 사회 규범을 뭐 18세기가 되기 전까지 뭐 금지할 행동들에 대해서 사회적 규범 쪽으로 금할 행동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런 그런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비행을 하지 않는다. 참 쉽죠. 사회 유대 이론 말 자체는 어려운데 이렇게 애착이라든지 간여, 참여, 신념을 이해하시면 사회 유대인을 여러분 것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낙인 이론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낙인을 찍는다. 예전에 낙인을 찍는 형벌이 있었잖아요. 그냥 무지무지한 형벌이었죠. 낙인을 찍는 형벌이. 자, 낙인 보겠습니다. 베커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는데,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는 그 행위의 내재적 속성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범죄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로 규정한다. 사람들이 범죄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로 규정한다. 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발각이 됩니다. 이제 발각이 되면은 이제 선생님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낙인을 찍게 되죠. 그렇게 돼서 그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담배 피는 행위 자체는 크게 문제 행동이나, 물론 그것도 뭐 안 좋은 행동이지만은 크게 뭐 문제 행동, 범죄 행위라고 할 수가 없는데,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친구들이 야 너는 맨날 담배 피고 나쁜 짓거리 하고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다고, 그 사람들이 이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는 행위로 규정을 해버린다는 게 베커가 말하는 낙인 이론입니다. 자, 이제 비행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있는 거죠. 뭐 비행을
한 번, 한두 번 해가지고는 그게 이제 낙인은 잘 안 찍히는 거잖아요. 자, 예컨대, 어떤,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이, 이제 인형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자, 인형 공장에 많은 인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한두 개 이제 가방에 훔쳐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에, 발각이 안 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자, 1차적으로 몇 번 하다가 1차적으로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낙인이 주어지게 되죠. 일탈자, 나쁜 놈, 너는 물건을 훔치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1차적인 범죄에 의해서 낙인이 주어지고, 이제 일탈자, 범죄자, 비행자라는 낙인 하나가 이제 사회적인 이제 지위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이제 대표 지위가 된다.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일탈자야. 너는 범죄자야. 자, 그래서 범죄자라는 이제 대표 지위가 주어지면은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지만 계속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어떤 이제 낙인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정말 범죄자라는 그런 자아 개념을 갖는 거죠. 정말 이게 너무 그럴듯하게 일반 보통 사람이 몇 번의 일탈로 해가지고 그걸 인형을 훔침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자, 일탈자가 되고 계속 주변에서 니는 범죄자야, 너는 인형을 훔친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주기면은 그 스스로가 그래 나는 이제 범죄자야, 나는 나쁜 놈이야, 이런 자아 개념이 형성되고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인형도 훔친 놈이니까 그래 인형뿐만 아니라 이제 스스로가 범죄자가 되어서 제2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이걸 2차적인 범죄라 그러는데 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낙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한 사람의 보통 평범한 사람이 한 번의 일탈행위, 몇 번의 일탈행위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가 범죄자는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그래 이런 나는 원래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하고 계속 제2의 제3의 범죄를 한다는 게 이게 낙인 이론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지도사 면접할 때 아노미 이론 설명해 보세요. 낙인 이론으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해 보세요. 자, 이런 면접할 때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행동주의 이론 반두라입니다. 청소년 비행이 모방과 관찰의 결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공격 행동이 모방을 통해 학습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데요. 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모델의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보고 청소년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강화를 주었을 때 관찰자의 공격 반응은 더욱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주변에 이렇게 일진이라든지 학폭을 일삼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비행을 하고 일탈 행동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게 이제 강화가 되어 관찰자 보통 주변의 친구라든지 그런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공격 반응률을 더욱 증가시켜 준다는 거죠. 행동주의 이론은 비행 가운데 특히 이제 청소년의 폭력이나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이제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죠. 또 TV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청소년의 모방 심리를 설명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두라의 어떤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다른 사람의 비행을 모방하고 그 모방을 함으로써 그 모방을 받는 그 관찰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행동이나 성적 장애인의 비행, 지적 장애인들의 비행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반두라의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네 번째, 개인 심리 변인에 따른 심리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인데요. 프로이드에 의해서 이론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프로이드는 인간에게는 성욕과 공격욕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원초적인 욕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로이드가 제시한 이론이죠. 인간에게는 성욕과 공격욕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가 있다고 믿었다. 자, 이러한 동기는 생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선천적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상태에 잠재해 있다. 프로이드가 공언한 것 중에 하나가 자, 무의식이라는 것을 발견한 건데요. 지금이야 무의식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20세기 초만 해도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다루지를 않았고, 자, 무의식이 굉장히 우리 심리 작용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일어나시킨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자, 이 성공욕과 공격욕이 이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무의식이라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충동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비도덕적이고 충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적이며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특징이라는 게 바로 성욕과 공격욕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 있다고요?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러한 무의식 상태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성욕과 공격욕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원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초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체 성장과 더불어 호르몬의 급성장이 이룬 청소년들은 그들이 이제 미숙한 자아로서 왕성하게 발현되는 이 원욕 원욕은 무의식 상태에 있고 그 무의식의 상태에 있는 원욕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성욕과 공격욕인데 그 예도 뭐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쾌를 추구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 원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두 가지로 성욕과 공격욕이라고 했을 때 이 원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안감과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되고 문제 행동이라든지 비행을 하게 된다고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선천적으로 생리적으로 무의식 상태에서 항상 공격욕이 있다는 거죠. 속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통제를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은 자아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발현을 해버리고 그걸 발현된 것을 우리는 이제 문제 행동이라 그러고 일탈 행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욕과 공격욕 이런 원욕을 잘 억압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못하는 상태를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일탈행위, 문제행위, 비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인지 이론 보겠습니다. 자, 인지가 무엇이고 인지 이론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인지 이론으로 비행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인지라는 것은 사고 능력을 의미하며 넓게 사고 이해, 지각, 기억,
지능, 언어 등을 포함한 정신가정 전체를 인지라고 합니다. 자, 인지 이론은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 결과로 인간의 인지 능력이 발달한다는 이론으로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사고, 인식, 해석이 정서와 행동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인지 이론 자체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인지 이론으로 비행을 이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좀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이론에서는 인간은 매우 주관적인 존재로 본다. 즉,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인 현실만을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지가 무엇이고 인지 이론을 내서 어떻게 이 인간의 어떤 정서와 행동을 설명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중요한데요. 애곡된 인식이나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애곡된 인식이라는 것은 애곡된 인지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애곡된 인지나 또 그 인지로 인해 가지고 해석이 잘못됐을 때 인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인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즉 문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폭을 인지로 설명할 때 학교 폭력이 그냥 어떤 청소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을 폭력을 한다는 게 이게 아주 나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덕적으로 인지 발달이 늦고 도덕적으로 뭐 크게 잘못됐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막 주변의 친구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어떤 인식, 잘못된 인지가 그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인지적 오류, 자기 패배적인 사고, 이게 다 이게 뭐 비합리적인 신념, 인지적 오류, 자기 패배적인 사고가 이런 것들이 다 문제 행동의 원인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인지 행동 모델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지 이론에서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 행동을 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은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 및 생물학적인 변이에 따른 생물학적 이론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실증주의는 인간의 어떤 체형이라든지 뭐 애모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특징과 비행 관계가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를 한 게 생물학적인 실증주의입니다. 뭐 지금도 뭐 유효하죠. 그렇지만은 20세기 초에 많이 연구되었던 그런 이론입니다. 자, 유전 이론 있고요, 생화학 이론 있고, 가행 행동 장애가 청소년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학교 생활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자, 유전 및 생물학적인 변이에 따른 생물학적 이론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노미 이론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드르켐의 아노미 이론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 악화되고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 이 드르켐 아노미 이론으로 아프리칸 사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쉽게 아노미 이론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과의 괴리 현상으로 이제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 수단이 수단을 이제 구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일치가 되는지 불일치되는지에 따라서 정상적인 행위와 일탈 행위를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수단으로 공부를 하냐, 뭐 기계적인 것처럼 그냥 공부만 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문화적인 목표 제도화 수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었습니다.
차별 접촉 이론, 차별 교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문제 행동을 잘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비행하는 친구가 많이 있으면 그 청소년도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게 차별 접촉 이론, 차별 교제 이론입니다. 자, 사회 유대 이론 공부했죠. 허시가 제시했는데요. 사회적인 유대가 애착, 간여, 참여, 신념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친구 관계가 좋고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사회 현상이라든지 사회 규범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청소년들은 범죄를 하지 않더라. 이게 바로 사회 유대 이론이고 이런 애착이 없는 사람이 범죄를 한다는 거죠. 간여가 없는 사람, 참여가 없는 사람, 심년 체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비행 행동을 한다, 문제 행동을 한다. 이게 바로 사회 유대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입니다. 뻔할 뻔짝 그런 청소년은 없습니다. 너 가출했으니까 너는 가출 청소년, 너 뻔할 뻔짝,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우리가 낙인을 찍으면 안 되죠. 그쵸? 너는 너 뭐 담배 피고 너는 맨날 나쁜 짓거리 하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청소년들 스스로가 그래 나는 범죄자야.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는 나쁜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제3의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이 낙인 이론입니다. 절대 주변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절대 금해될 행위입니다. 자, 낙인 이론은 베커가 설명했습니다. 행동주의 이론, 사회학습 이론 중에 하나로 행동주의 이론, 반두라가 얘기했죠. 청소년의 비행을 모방과 관찰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어떤 폭력적인 행동이나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행동주의 이론이 잘 설명을 하고 있으나 어떤 장애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비행은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프로이드가 제청한 이론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성욕과 공경욕이라는 이제 원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원욕은 무의식 상태에 잠재되어 있는데요. 이 무의식 상태에 있는 이 원욕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충동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무의식 상태에 잠재해 있는 성욕과 공경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청소년들이 이제 신체 성장과 더불어서 호르몬이 급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폭풍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원욕을 발현하게 되는데요. 이 이제 신체는 굉장히 성욕과 공격력을 표출하고 싶은데 이 미숙한 자아가 이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신체적인 이 원욕이 무의식 상태에서 발현을 되기 때문에 이 원욕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충동적인 성격, 문제 행동, 일탈 행동,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문제 행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욕이 잘 통제되고 적절하게 억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발현을 해버리는 거죠. 내가 성욕과 공격욕이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은 자아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걸 쉽게 표출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끝으로 인지 이론입니다. 인지 이론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신념 체계, 이런 인지적 오류와 문제 행동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듯하죠? 네. 이번 시간 퀴즈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인데요.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이 비행이나 범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에 의해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학자는 누구입니까? 자, 두 번째, 아놈이라는 한 사회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과
계리 현상으로 설명하는 학자는 누구입니까? 자, 세 번째, 청소년 문제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사회학습 이론 세 가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비행문화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청소년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들, 즉 비행이라든지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들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숙지하시고 청소년들 지도와 상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